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카프카의 모든 작품에 영향을 끼친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헤르만 카프카와 율리에 카프카의 아들로 1883년 7월 3일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카프카는 체코어로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문학적 성향과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였지만 그럼에도 카프카와 가장 절친했던 막스 브로트는 예전에 카프카가 내게 편지를 보낼 때 자주 사용했던 헤르만 카프카 상점의 봉투에는 이 머리가 크고 꼬리가 아름다운 새가 문장으로 그려져 있었다 고 말합니다. 이렇듯 당시 체코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카프카란 성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프란츠 카프카는 독일 학교만을 다녔으며 독일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카프카 스스로가 원해서 체코어를 배웠고 체코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가 죽은 이후에 그의 어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카프카에 관한 전기를 쓸 때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카프카의 어머니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하면 카프카의 할아버지는 백정이었고 카프카의 아버지인 헤르만의 청년 시절은 괴롭고 일이 많았으나 그의 능력과 인내는 무한했죠. 그리고 카프카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의 형제들은 모두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카프카는 평생 힘이 세고 겉으로도 굉장히 위풍당당했던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서 살았다. 힘이 세고 겉으로도 굉장히 위풍당당했던 카프카의 아버지는 동시에 전적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유용하고 용의주도하게 희생과 노고로 자신이 많은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문을 중산층 수준으로 부양한 인물이었습니다. 카프카는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존경은 영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존경을 가문의 영향권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장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카프카의 한 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그의 아버지는 동시대인들과 특히 자기 자식들의 행복한 상황을 끊임없이 빈정내면서 자신이 청년 시절에 이겨내야만 했던 고통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프카는 아버지의 선조들에게서는 주로 투쟁적인 역동성과 삶을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육체적인 강인함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어머니의 선조들에는 학자들, 계벽을 지닌 몽상가들, 모험적인 것, 이국적인 것, 혹은 괴팍한 것, 운둔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을 물려받았죠. 카프카 어머니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는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는 라피였습니다. 카프카의 할머니의 이름은 에스터 포리아스였고 야콥 레비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카프카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6명의 남매가 태어났죠. 막스 브로트가 카프카의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프란츠 카프카는 콩고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했고 또 파리에서 살면서 프랑스 여자와 결혼한 어머니의 남동생의 인생 행로가 보여주었던 먼 나라를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남동생의 삶이 카프카의 작품에서 문학이 되었고 카프카의 완성된 작품들과 초고들의 무대로 이국적인 많은 나라들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막내 남동생은 트리시에서 시골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카프카 삶의 마지막 시기에 의사로서 도움을 주면서 카프카의 운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람이죠. 시골 의사였다고 하니까 카프카의 단편 소설 시골 의사가 떠오릅니다. 육체적인 면이 강했던 아버지의 선조들과 정신적인 면이 강했던 어머니의 선조 사이에서 태어난 카프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카프카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는 연약하고 예민한 아이였다. 대체로 진지했지만 가끔은 짓궂은 장난을 치곤 했다. 책을 많이 읽었지만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였다. 카프카 스스로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간단히 말해서 저는 카프카 가문의 바탕에 레비 가문의 피가 섞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저의 행동은 카프카 가문의 특성이라 할 강한 생활력, 왕성한 사업력, 끊임없는 정복 의지보다는 레비 가문의 자극적인 피에 의해 좌우되는 편입니다. 카프카는 총 6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중 2명의 남동생은 어려서 죽었고 6년 뒤에 3명의 누이 동생들이 차례로 태어났죠. 막스 브로트는 누이 동생들은 한 통속이었고 오빠에게는 거리를 느꼈다. 뒷날 카프카가 병이 든 후에는 이 거리는 막내 누이 동생에 의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막내 누이 동생은 카프카에게는 가장 믿을만하고 친근한 사람이었다 고 말합니다. 카프카의 단편 변신에는 단 한 명의 누이 동생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막내 동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카프카의 유년 시절은 누구에게 들어도 말할 수 없이 고독했죠. 카프카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도 아버지에게는 말상대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카프카의 교육은 주로 여자 가정교사와 영혼이 없는 학교에 맡겨졌습니다. 막스 브로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카프카의 성적인 각성은 프랑스 여자 가정교사 혹은 프랑스 여자와 연결된다고 말하죠.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의 유년 시절의 모든 인상들 중에서 카프카의 천부적 재능, 즉 글쓰기의 재능에 의해서 확실히 그 위세가 과장된 기고만장한 아버지상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카프카는 1919년 11월, 즉 그가 죽기 5년 전 막스 브로트와 리보우 근처 쉘레젠에서 살았을 때 카프카는 아주 자세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브로트는 이 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이 편지의 분량이 100쪽이 넘지만 내가 카프카와의 대화에서 입증할 수 있듯이 아버지에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실제로 전달되기로 했었고, 카프카는 한동안 이 편지를 통해서 지나칠 정도로 정체된 고통스럽게 상처 자국을 남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실제로는 아마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편지의 의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고 아마 몇 마디 위로의 말과 함께 카프카에게 되돌려 주었을 것이다. 브로트는 카프카가 쓴 모든 작품의 총체적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마치 예술에 대한 자신의 기쁨, 창조의 행복이 스스로의 힘에서 나오지 않았고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신의 문학 작품을 아버지로부터의 도주 시도라는 총체적인 제목 아래에 배치하고 싶어 한다. 변신은 1912년에 집필을 시작해 1916년에 발표한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이다.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는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인 활동에서 배제된다. 변신은 인간소외 현상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으로도 손꼽히는데 이는 벌레가 된 주인공이 사회적 약자로 격리되고 곧 소외되는 모습을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벌레가 된 남자의 상황은 터무니없거나 우리와 동떨어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벌레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일까? 무심코 지나쳤던 누군가를 당신은 변해버린 벌레처럼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가? 각박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떤지 생각해야 할 때 이것은 소설이자 우리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이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한다. 시간에 맞춰 늘 그랬듯 출근할 준비를 해야 했지만 벌레로 변한 몸으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출근 준비를 할 수도 없었다. 가족들은 회사로 향하는 열차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레고르를 걱정하며 그의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레고르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는다. 이윽고 그레고르가 일하는 회사의 지배인이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레고르는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방문을 열게 된다. 벌레로 변한 그의 모습을 보고 모두들 기겁하였고 그레고르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으며 가족들 중에서도 특히 그의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그를 걷어차며 그를 다시 방 안에 가두게 된다. 그레고르는 집안의 모든 경제 상황을 해결해주고 있었지만 그가 일을 하지 못하는 몸이 되자 가족들은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들은 자주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 그들의 말들을 점점 못 알아듣게 되었다. 한편 그레고르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동생이 몰래 가져다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은 하루에 2번, 부모님과 한유가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 시간과 점심 식사 후 부모님이 낮잠을 잘 때뿐이었다.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아무도 혼자 집에 남으려 하지 않았으며 집을 비워둘 수도 없어 누군가 외출을 하게 되면 남은 2사람이 함께 집을 지키는 룰을 만들었다. 그레고르의 경제활동으로만 생활을 유지했던 가족들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해고하였고 아버지는 은행 안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고르는 동생이 자신의 방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홀린 듯 방문에 나서게 된다. 집세를 벌기 위해 새를 놓았던 집안에서 투숙객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그의 아버지는 사과를 던지며 그레고르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레고르의 몸에는 사과 한 알이 박히게 되고 그는 곧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바느질 일을 하게 되었고 동생도 가게의 점원으로 취직했지만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밤마다 불어와 속기를 연습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집안에 세를 준 사람들 때문에 방을 비워두어야 했으며 그때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레고르의 방문은 더욱 굳게 닫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들이 동생의 바이올린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결국은 그들의 눈에 발각되게 된다. 그들은 집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가족들은 그런 일이 있은 직후 더 이상 그레고르를 돌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방 안으로 몰아넣은 순간 그레고르는 완전히 뻗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1883년 체코에서 태어난 카프카는 실제로도 그의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의 대화 단절 속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투영된 것인지 작품 변신은 작은 사회인 가정 내에서 주인공 그레고르가 소외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I have examined my desk and seen that nothing good can be done on it. It is midnight. The burning electric light, the silent house, the darkness outside, they give me the right to write, even if it be only the most miserable stuff. And this right I use hurriedly. That's the person I am. I feel restless and vicious. I have now a great yearning to write all my anxiety entirely out of me. I stare rigidly ahead, lest my eyes lose the imaginary peepholes of the imaginary kaleidoscope into which I am looking. I invite heaven and earth to take part in my scheme. And what is my scheme? To observe myself. This inescapable duty to observe oneself.
But most of these observations are no more than lies. We often ask, who has been telling lies about us? Who could have said such things? Franz Kafka was a great Czech writer who has come to own a part of the human emotional spectrum, which we can now call the Kafkaesque, and which, thanks to him, we're able better to recognize and to gain a measure of perspective over and relief from. Kafka's world isn't pleasant. It feels in many ways like a nightmare, and yet it's a place where many of us will, even if only for a time, in the dark periods of our lives, end up. We're in the world defined by Kafka when we feel powerless in front of authority, judges, aristocrats, industrialists, politicians, and most of all, fathers. When we feel that our destiny is out of our control, when we're bullied, humiliated, and mocked by society, and especially by our own families. We're in Kafka's orbit when we're ashamed of our bodies, of our sexual urges, and feel that the best thing for us might be to be killed or squashed without mercy, as if we were an inconvenient and rather disgusting bedbug. Franz Kafka was born in Prague in 1883, the eldest child of a terrifyingly psychologically abusive father, and a mother who was too weak and in awe of her husband to protect her boy as she should have done. Kafka grew up timid, bookish, meek, and full of self-hatred. He wanted to become a writer, but it was out of the question in his father's eyes. So one of the greatest German literary geniuses since Goethe was forced to spend his brief life on earth working in a series of jobs utterly beneath him, in a law office and then an insurance company. He had a number of unsuccessful relationships with women, he couldn't marry or raise a family, and was tormented by the strength of his sex drive, which made him constantly turn to brothels and pornography. Kafka published very little in his lifetime, just 3 collections of short stories, including his best-known work, The Metamorphosis, and he was entirely obscure and unnoticed. His gigantic posthumous reputation is based on 3 novels, The Trial, The Castle, and America, which were all unfinished because Kafka was so dissatisfied with them. He gave orders that they be destroyed after his death. Fortunately for humanity, these were disobeyed. It shouldn't sound prurient or reductive to suggest that one of the major keys to understanding Kafka is to fathom the nature of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Kafka never wrote directly about this man in any of his works, but the psychology of the novels is directly related to the dynamics he endured as the very unfortunate son of Hermann Kafka. Any boy who has ever felt inadequate in front of or unloved by a powerful father will at once relate to what Kafka went through in his childhood. In November 1919, at the age of 36, 5 years before his death, Kafka wrote a 47-page letter to Hermann, in which he tried to explain how his childhood had deformed him. Like many victims of abuse, Kafka never stopped hoping for some kind of forgiveness from the person who had so wronged him. "Dearest father," went the letter, "you asked me recently why I maintain that I'm so afraid of you. As usual, I was unable to think of any answer to your question, partly for the very reason that I am afraid of you, and partly because an explanation of the grounds for this fear would mean going into far more details than I could ever keep in mind while talking." The grown Kafka abased himself before this father. What I would have needed was a little encouragement, a little friendliness, but I wasn't fit for that. What was always incomprehensible to me was your total lack of feeling for the suffering and shame you could inflict on me with your words and judgments. It was as though you had no notion of your power. Kafka complained of one particularly traumatic incident when, as a young boy, he called out for a glass of water, and